155mm 포탄을 48초 만에 14발 쏠 수 있는 자주포계의 기관총. 반드카논 1 자주포는 대체 어떤 무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만들어낸 초고속 연사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국이라는 점과 이를 이용해 수많은 전쟁을 잘 피해나간 것이죠. 하지만 유럽에는 스위스 말고도 이런 중립을 철저히 유지하며 나라의 안전을 지킨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처럼 철저한 중립 외교를 지키며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한 1차 세계대전은 물론 2차 세계대전도 무사히 피해갈 수 있었죠. 물론 중립 외교를 표방하는 것 이외에 지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와 핀란드밖에 없고 독일과 덴마크도 바다 너머에 있기 때문에 스웨덴을 직접 공격할 국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립 외교와 지리적 이점만으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중립국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지만 누구라도 자신을 건들게 된다면 물어버릴 수 있는 강한 국방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야생과 같은 국제정치에서 중립국은 손쉽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죠. 이런 스웨덴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바로 옆에 덴마크와 노르웨이까지 나치 독일의 소나귀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L-60, L-120과 같은 자신들의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 정도의 무장 능력으로 유럽을 통째로 먹으려는 독일을 막을 순 없습니다. 결국 스웨덴의 철도 시스템을 독일군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며 침공 자체는 피할 수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마무리되며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로 접어드는데요. 스웨덴은 이때도 참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소련과 맞닿아 있진 않지만 적당히 가까웠고 이런 소련은 동유럽을 공산화하기 위해 안달난 상태였으니 스웨덴 역시 침공 위협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죠. 이런 위협에 수많은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했지만 스웨덴은 중립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나토에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의 무기 시스템은 냉전이라는 시대에 맞춰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고 스웨덴도 기존의 구식 무기 시스템으로는 소련 등의 침략을 막아낼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신무기의 필요성을 느끼며 자국의 국방력을 찬찬히 점검해 보는데요. 그중 스웨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육군이었습니다. 스웨덴은 소련과 육로로 이어져 있다 보니 갑자기 소련의 대규모 병력이 밀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을 효과적인 육군 전력이 있어야 했죠. 이에 육군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차를 도입하려 합니다. 초기엔 영국의 센츄리온 마크 3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육군을 재건하기에도 바빠 무기를 수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오갔으나 결국 전차 수출을 10년 정도는 연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릴 순 없으니 스웨덴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바로 전차의 자체 개발이었는데요. 그렇게 1949년 KRV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차 차체의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 영국에서 센츄리온 전차 판매를 다시 제한합니다. 이미 전차를 개발하고 있긴 했지만 영국 전차를 받는 것도 스웨덴에게 나쁠 것이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KRV 개발과 신형 전차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며 전차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차 문제를 해결했으니 다음은 포병 차례인데요. 당시 소련은 BM-21과 같은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포를 쏟아내는 다연장 로켓포는 소련 화력의 핵심과도 같은 무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스웨덴은 소련의 이런 무기를 어떻게 막아내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죠. 소련에 대적하기 위해 똑같이 다연장 로켓포를 운용하고 자주포도 함께 도입하는 방향은 어떨지 생각해보는데 이러면 화력은 강해지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스웨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한 해답은 다연장 로켓포 수준의 연사력을 낼 수 있는 자주포를 만들자라는 신기한 발상이었습니다. 정상급 자주포도 아무리 빨라야 분당 10발 내외로 이것보다 빠른 연사력을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이걸 해보기로 하는데 어차피 인구수도 적으니 하나의 무기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겠죠? 그렇게 개발을 시작합니다. 차체는 기존에 개발을 진행했던 KRV 전차의 차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문제는 엄청난 연사력을 뿜어낼 포탑이었습니다. 자주포라는 무기 특성상 아무리 연사력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급속도 아니고 초고속 연사는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스웨덴은 기존의 자주포 시스템을 벗어난 완전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1960년에 개발을 시작해 1965년에 개발이 완료되는데 이렇게 탄생한 자주포가 바로 반드카논 1, 세계 최초의 초고속 연사 자주포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먼저 반드카논 1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은 6.55m이며 포신을 합하면 11m에 달합니다. 연사 속도를 내기 위해 중량은 53톤까지 무거워졌으며 승무원은 총 5명이 탑승합니다. 장갑의 두께는 20mm로 포탄의 파편을 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장으로 155mm라는 거대한 구경을 탑재했고 부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을 탑재합니다. 차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최고 속도가 시속 28km에 불과하고 주행거리는 230km 정도입니다. 최대 사정거리는 25.6km죠. 반드카논 1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빠른 연사력입니다. 먼저 포탄은 7발씩 한 카트리지로 묶어 2개의 카트리지를 자주포 내부에 넣어둡니다. 이 2 카트리지의 탄을 주포 방향과 맞게 똑바로 두면 탄을 자동으로 꺼내 발사하게 됩니다. 즉 소총처럼 탄알집에 탄을 미리 채워놓고 포탄을 소총처럼 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스웨덴은 기존 자주포 포탄 방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구권 자주포들의 포탄은 장약과 탄두가 분리되어 있어 따로 보관하다가 사격할 때 합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반드카논은 총탄처럼 장약과 탄두가 일체형이죠. 스웨덴은 이런 식으로 자주포의 연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요. 1분도 안 되는 48초라는 시간 동안 14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25km 사정거리의 적에 첫 번째 포탄이 떨어져 적이 제거된 순간 나머지 13발의 포탄도 이미 발사되어 날아가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4발만 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탄알집 같은 카트리지로 포탄이 묶여있기 때문에 후면의 크레인을 이용해 카트리지를 순식간에 보충합니다. 이 과정들이 거의 자동화되어 있어 2분이면 다시 1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반드카논은 그야말로 자주포계의 기관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라 불리는 독일의 PGH-2000도 속도가 분당 8발에 그치는데 그보다 훨씬 일찍 개발된 점을 고려하면 미친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엄청난 속도의 연사력을 얻은 만큼 잃은 것도 많은데요. 바로 사정거리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서구권 자주포들은 장약의 양을 조절해 가까운 적을 타격할 수 있지만 반드카논 1은 포신의 각도를 이용해 사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즉 가까이 있는 적에겐 엄청난 고각으로 쏴야 해서 포탄이 도달하는 시간이 아주 느려지죠. 다만 이 문제는 차후 적에게 정확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며 해결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바로 엄청나게 저하된 기동성입니다. 연사력을 위해 덩치가 커지며 중량만 무려 50톤에 육박하는데 이에 아무리 좋은 엔진을 탑재해도 시속 30km의 속도를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도로에서야 시속 28km지만 야지에서는 시속 10km도 내기 힘들었죠. 그래도 이 정도의 연사력이라면 기동력 정도는 충분히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은 그냥 연사력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이걸로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대체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반드카논 1으로 핵포탄도 쏘려고 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은 확실한 중립국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국방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핵까지 개발하려 했습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주변의 강대국들이 모두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웨덴도 시대에 맞춰 핵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특히 1949년엔 소련이 RDS-1이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며 스웨덴의 마음은 더 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954년 스웨덴은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선포하며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는데요. 이듬해인 1955년이 되자 핵무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이 대량 살상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막바지에 핵 개발 계획이 무산됩니다. 그럼에도 개발 중이던 반드카논 1의 핵포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근슬쩍 신경 쓰고 있었지만 1968년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하며 스웨덴의 핵 보유는 아예 없던 일이 되어버리죠. 비록 핵은 달지 못했지만 반드카논은 스웨덴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요. 다만 사랑에 비해 적은 예산과 포병 시스템의 변화 등으로 총 26문을 생산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조금 더 저렴한 FH-77 견인 곡사포를 개발하며 곡사포가 주력포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카논 1이 훨씬 더 좋은 무기였지만 너무 시대를 앞서가다 보니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한 방식인 만큼 고장도 자주 발생했고 계속 수리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한 예산 낭비였습니다. 그렇게 반드카논 1은 2003년까지 이리저리 조금씩 쓰이다가 현역에서 빠지게 되죠. 이런 스웨덴의 노력을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이 오랜 시간 동안 중립국을 유지하고 평화를 지켰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외교적으로만 중립을 유지한 것이 아닌 수많은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려 했고 또 성공적인 개발로 자신의 진짜 힘을 길렀습니다. 그 결과 어떤 국가도 스웨덴을 만만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는 비단 중립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강력한 힘을 다른 약한 국가를 괴롭히는 데 쓰지 말고 주변국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낼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하는데요. 스웨덴이 이렇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무기를 스스로 개발하며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강력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이렇게 기관총처럼 포탄을 날려보내는 초고속 연사 자주포 반드카논 1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